안녕하세요. 채널 제인과의 복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68세이며 정읍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급주택이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사방이 고요하고 오직 바람소리와 저녁에 새들이 우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그곳에서 거의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시집온 날부터 남편에게 버림받고 두 자녀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38세였을 때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고 그때 제 큰 아들 준호는 4학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캐리어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한마디 인사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일하며 쌀을 심고 채소를 기르고 돼지를 키우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먹고 입을 것과 자녀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딸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첫째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그를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의 삶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주고 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준호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저는 집에 등기부를 가지고 은행에서 1,500만 원을 급히 빌렸습니다. 엄마는 그를 읽지 못하고 그를 모르지만 너는 꼭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에 합격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엄마는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시고 손주를 돌보면 돼요. 졸업 후 준호는 서울에 남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고향에 올 때마다 저는 12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고향의 밥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빠지고 결혼하고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젤로에 몇 줄의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요. 제 며느리 은정은 도시 출신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대기업의 회계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저는 그녀를 3번 만났습니다. 그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고 제가 물어보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버스를 타고 도시로 갔고 직접 만든 빨간 아오자이를 입고 생강잼, 코코넛잼, 스티커 케이크, 떡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내내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신부 측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바빴고 저는 혼자서 물을 따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아내의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저는 탓하지 않았고 도시에서는 땅이 좁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아들은 더 이상 고향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 드셨어요? 감기 걸리셨나요? 허리 아프신가요?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들이 엄마에게 자주 하는 것이지만 갑자기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렸을 때의 사진을 안고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찍은 사진으로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앞니가 드러나 웃고 있는 모습, 개 뭉치와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은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매일 밤 보고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페이스북의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른 메기를 말리고 있었고 이웃집 아이 지아가 뛰어와서 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보세요. 아드님이 사진을 올렸어요. 저는 손을 닦고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울 중심부의 유명한 일본 식당에서 화려한 만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것은 준호와 그의 아내, 양쪽에는 아내의 부모님,
2명의 손주가 있었습니다. 음식은 모두 사시미, 와규 소고기, 일본 버섯 전골, 연어 알 등으로 이름은 모르지만 보기만 해도 비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붉은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 완벽한 모습. 저를 제외하고는 저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뜨거운 정오의 햇살 속에서도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화려한 장면 속에서 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차를 우려서 집처마 아래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9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에게 3천만 원 급히 보내줄 수 있어요? 저희는 아내 집과 함께 식사 중인데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카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저희가 곤란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급하다는 한마디가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은행 앱에 들어가 그가 보낸 계좌 번호를 찾아보았다. 내 계좌에는 3,300만 동이 남아 있었고 그 돈은 내가 몇 년 동안 과일, 말린 생선, 쌈채소를 팔아 모은 돈이었다. 나는 3천만 동을 모두 이체하고 300만 동은 아플 때를 대비해 남겨두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막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3번의 벨소리 후에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단 한마디만 말했다. 엄마가 이체했어. 그 돈은 내 결혼식 때 엄마가 지켜온 귀걸이에서 나온 거야. 엄마는 내게 지참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는 침묵했다. 감사의 말도 한숨도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젤로를 여러 가족 그룹에 메시지를 보냈다. 30억 동의 식사 덕분에 엄마가 이 집에서 누군지 알게 되었어. 내일 엄마는 유언장을 작성하러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더 이상 너희에게 식사 초대할 필요 없어. 메시지가 읽음으로 표시되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허리가 굽은 채로 공증사무소로 갔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었고 내 손은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다. 나는 마을 공무원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뚜렷하게 읽었다. 나는 순자이며 모든 재산을 외손녀낸 T 서연에게 남긴다. 이유, 이 사람은 자주 찾아오고 관심을 가지며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다. 공무원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조용히 도장을 찍었다. 나는 서명을 마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일 후 나는 서울에서 온 소포를 받았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준호의 가족이 재단 앞에 서 있는 모습.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재단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순자 엄마를 추모합니다. 훌륭한 어머니, 영원히 내 마음속에 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 속 나는 빨간 아오자이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분명히 기억한다. 그것은 내 아들의 결혼식 날 찍힌 사진이었다. 그날 나는 아내의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아플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냈다. 빈 페이지를 넘기며 첫 줄을 썼다. 내일, 이 노파는 리턴 기념식을 할 것이다. 나는 그날 밤을 새웠다.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에 누워
나는 지붕이 얼룩진 것을 바라보며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세운 재단의 모습은 마치 누군가 내 얼굴을 가격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내 친자식에게서 삶에서 지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68년을 살았다. 남편의 배신과 세상의 경시 속에서도 나는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처럼 잔인하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재단을 세우다니 나는 어떻게 시장에 나가고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나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검은 바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큰 시장으로 갔다. 나는 아무것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전화 가게에 들렀다. 나는 가게 주인에게 말했다. 이 사진 몇 장 인쇄해 줄래? 결혼식 초대장처럼 예쁘게 인쇄해줘. 그 아이는 내가 준 사진을 보고 놀란 듯 했다. 할머니? 이 사진을 왜 인쇄하시려고요?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들에게 주려고. 그들이 엄마가 살아있던 나를 영원히 기억하게 나는 10장을 인쇄하고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다시 공증사무소로 자전거를 탔다. 나는 유언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원본의 사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빨간 도장과 흰 종이에 검은 잉크로 뚜렷하게 인쇄된 문서였다. 나는 둘 다 가방에 넣고 몇 장의 헌 종이 사이에 끼워 두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나는 내 계획을 시작했다. 나는 준호의 집이 미신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 때 그들은 점쟁이를 초대해 날짜를 보고 아이를 낳을 때의 생년월일을 점쳤고 집의 방향을 여러 가지로 조사했다. 결혼식 날 점쟁이는 그들에게 상복의 나이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좋았다. 나는 그 미신을 이용해 내 기념식을 되돌려 줄 것이다. 나는 예전 남편의 친구인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예전 자선극에서 점쟁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만석 씨, 당신은 아직 점쟁이 복장을 가지고 있나요? 엄마를 위해 연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만석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계획을 세웠다면 나는 복종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할까요? 살아있는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가요? 나는 전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어떤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엄마의 영혼이 진짜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계획을 세밀하게 논의했다. 일주일 후 만석은 준호의 집 앞에 붉은 점쟁이 옷을 입고 연기가 자욱한 향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입에서 주문을 외우며 제단을 세웠다. 나는 멀리 떨어진 삼륜차에 앉아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로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만석은 제단을 세우며 말했다. 어머니의 영혼이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잊혀져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 집은 화려하게 먹고 마시면서 노인 어머니를 홀로 잊고 살고 있어서 원한이 쌓이고 가족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며느리는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은 땀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 만석은 대답했다.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손편지를 써서 후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짜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속죄의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단의 사진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여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망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어나 삼륜차에서 내렸다. 나는 모자를 벗고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었다. 모든 가족이 나를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입을 벌리고 준호는 발이 묶인 듯 서 있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엄마가 살아계세요? 나는 그것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직 죽지 않았지만 제사 후에는 반쪽 영혼이 사라졌다. 집안은 조용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유언장을 꺼내고 제단 사진 인쇄본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놓았다. 너희 어머니의 추모식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엄마가 방해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가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내 사진을 벽에 걸고 빨간 글씨로 적었다. 조기 추모. 고마움은 늦게. 다음 날 나는 동네 사람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물어보는 소식을 들었다. 미경이 닭죽을 팔면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순자씨,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가 울고 있어. 애들이 소식 읽고 영상을 보고 이제 당신을 찾아가서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해. 나는 웃었지만 마음은 씁쓸했다. 나는 군중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이와 함께 밥 한 그릇이 필요했다. 사흘 후 나는 손편지를 받았다. 내 큰 손녀가 썼다. 할머니, 그날 할머니에게 식사 초대드리지 않아서 죄송해요. 다음번엔 모든 잔치 전에 할머니에게 전화할게요.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눈물이 흘렀다. 큰 애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씨앗이 할머니를 사랑할 줄 안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 제사로. 살아남은 노모가 제단에서 스스로 일어섰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양심의 따귀를 맞고 준호가 깨달을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일주일 후 내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폭풍을 겪은 사람처럼 엉망이었다. 그는 과일 바구니와 몇 개의 우유 상자, 그리고 마른 음식을 담은 가방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앉으라고 초대하지 않았다. 나는 썩은 그릇장을 닦고 있었고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는 말했다. 엄마. 그날 엄마가 우리를 너무 무섭게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우리 집을 화나게 했어요.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화났다고? 왜 화났어? 엄마가 죽지 않아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내 집안이 엄마가 우리를 비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게 했어요. 나는 웃었다. 웃음은 가시처럼 메마른 소리였다. 응, 나는 평생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 내가 죽은 척하니 온 세상이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화나는 게 맞지. 나는 마당으로 나가 그가 가져온 우유를 돼지우리로 쏟았다. 그는 놀라서 말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 우유는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제사 음식이야. 그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하고 일어났다. 나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울타리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나는 아이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칠까? 사흘 후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오해 해소식이라는 행사를 열고 양쪽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야외에 큰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걸었다. 가족 화합. 순자 엄마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하지만 시아주버니의 조카가 몰래 영상을 찍어 나에게 보냈다. 영상에서 내 며느리가 연설을 하고 있었다. 모든 가족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엄마는 자비롭고 관대한 어머니입니다. 엄마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나는 집안에서 추모식 사진을 들고 마음이 뒤흔들렸다.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내 며느리가 화해하고 싶어 하는 것을. 뉘우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유명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나는 미리 붙여놓은 봉투를 꺼내어 그 안에 며느리가 나를 욕했던 영상의 복사본을 넣었다. 그 할머니는 왜 살아있어? 남에게 의지하고도 모르고
그 영상은 내 옛 집사에게서 받았고 내가 인터넷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젤로로 보내주었다. 나는 봉투에 서명했다. 화해식 감사 선물. 사흘 후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집에 오셔서 밥 드세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가족이 모였어요. 나는 갔다. 연한 보라색 아오자이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낡은 구두를 신었다. 집에 들어서자 양쪽 시댁과 친구들, 새 이웃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가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앉았고 며느리가 와인 잔을 들고 말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진심으로 엄마에게 사과하는 날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엄마도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그녀가 열어보니 작은 USB와 진짜 사람, 진짜 말, 진짜 마음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서 프로젝터를 작동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영상이 재생되었고 그녀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화면에 울려 퍼졌다. 부정할 수 없었다. 잔치가 조용해졌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다리가 떨렸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서 한마디씩 분명히 말했다. 나는 용서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나는 군중 앞에서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존중받기를 원한다. 나는 등을 돌려 떠났다. 잔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산산조각 났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들은 나를 따라와서 사과하며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말했다. 일어나. 오늘부터 엄마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집 앞에 여기서 용서는 무게로 팔지 않는다는 표지를 걸었다. 온라인 뉴스는 대서특필했다. 살아있는 제사로 바쳐진 어머니가 잔치에서 진실을 폭로하다. 나는 그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붉은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렇게 진짜로 살고 있는 것이 처음이었다. 나는 그 폭로 이후 준호의 집이 나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도 안 되어 한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내 집까지 소포를 가져왔다. 열어보니 손편지였다. 익숙한 필체. 내 전 남편 상철의 글이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거의 30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그가 나를 떠날 때 작별 인사도 없이 두 아이와 나를 남겨두고 그는 시내의 금은방 주인과 함께 갔다. 그 여자가 자식이 없다고 들었고 그에게 풍요롭게 먹여주었다. 나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하지만 원망도 곧 사라지죠. 떨리는 편지, 색이 바랜 종이, 여러 곳에서 번진 잉크는 아마도 그분이 손이 떨려서 쓴 것 같아요. 내용은 단 몇 줄뿐입니다. 순자야, 만약 내가 나를 기억한다면 한 번만 만나게 해줘. 나는 병이 심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싶어. 편지를 접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분에게 더 이상 감정이 없지만 한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외롭게 누워 병들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적은 주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그것은 노동자 지역의 작은 방이었고 어두컴컴하고 습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들어가서 그분이 대나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몸은 마르고 머리는 하얗고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죠. 그는 나를 쳐다보며 그의 눈에는 수백 가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방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어요. 잠시 후 그는 말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아무도 없어. 당신은 내가 생각한 마지막 사람이에요. 나는 그 말에 씁쓸했어요. 마지막 사람. 나는 한때 첫 번째였는데 이제는 마지막이 되었네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사과를 듣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혼자 죽지 않게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상처를 내 집으로 데려와 돌보았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미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요. 나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판단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준호에게 소문이 들렸고, 그는 화가 났어요. 어느 오후, 그는 화가 나서 차를 끌고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소리쳤어요. 엄마, 뭐 가져왔어? 그 사람을 왜 데려왔어?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엄마 데려왔어. 그 사람은 잘못했지만 한때 엄마의 남편이었고 너의 아버지야. 적어도 그는 사과할 용기가 있었어. 그는 깜짝 놀랐고 나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동안 엄마를 버리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 엄마는 완벽하지 않지만 누가 후회하는지 구별할 줄은 알아. 그는 가만히 서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상철의 침대 옆에 앉아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주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는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당신이 용서해주기만 한다면 나는 눈을 감아도 편안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사흘 후 그는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프다는 소리도 없이. 나는 간단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시끄럽지 않고 나팔 소리도 없이 오직 제사 음식 한 상과 향 한 개, 작별 인사 한마디만 있었어요. 준호가 와서 아버지의 제단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는 울었고 나는 그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는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고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늦지 않았어. 다음 날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바쳐졌던 어머니가 전 남편을 용서하고 아들에게 후회의 교훈을 행동으로 가르쳤다. 온 나라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했어요. 나는 그저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빚은 관용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모든 일이 끝난 후 내 삶이 몇 달간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앙은 다시 찾아왔어요. 그것은 큰 비가 내리는 오후였고 나는 시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몸을 긴장시키고 핸들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비는 쏟아지고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자전거는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침대 옆에 작은 그림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서연, 내 손녀를 알아보았어요. 나는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남긴 아이였어요. 아이는 소음에 깨어나서 일어났어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깨어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외할머니가 안 계실 줄 알았어요. 나는 노력해서 미소 지으려 했지만 온몸이 아팠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내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몇 분만 더 늦었으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요. 나는 서연을 보며 목이 메어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니? 외할머니를 병원에 데려온 거? 그녀는 말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할머니가 넘어지는 걸 보고 알아차려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저축한 돈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왔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는
혈육이 아니고 막내딸의 아이일 뿐인데 나를 구해준 사람이었어요.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들로부터는 2일 동안 어떤 전화도 없었어요. 셋째 날이 되어서야 그는 나타났어요. 그는 멍한 얼굴로 들어와서 내가 깨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눈이 마른 채로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할 힘이 없었고 용서할 이유도 없었어요. 나는 그에게 손을 가볍게 올려주었어요. 마치 잘못을 깨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이요. 그는 그곳에 오후 내내 앉아 과일을 깎고 나에게 죽을 떠주었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옆으로 누워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전화를 꺼내 녹음기를 켜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울지 마세요. 저는 엄마에게 한 끼도 초대한 적이 없어요. 한 끼만, 그 한 끼도 아쉬워요. 나는 그 녹음을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서연에게 맡겼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퇴원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쌀을 주는 사람, 계란을 주는 사람, 죽과 우유, 과자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생선 장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자녀들 그런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슬프면 이미 슬펐죠. 하지만 지금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죠. 10살짜리 아이가 저를 구해주었고, 고통을 겪은 사람은 3일 후에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요. 살아있는 제사를 지냈던 그때 3일 후 제가 남긴 녹음이 실수로 온라인에 공유되었습니다. 서연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웃으며 떨리는 손으로 죽을 끓여 먹는 영상을 올렸고 엄마는 한 번도 밥초대를 받은 적이 없어요. 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클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수만 개의 댓글과 수백만의 조회수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분노하며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조용한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론은 할머니의 한마디가 온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 한 끼의 밥, 그게 이렇게 어렵다니. 클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3일 후, 한 사람이 도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여자, 약 25살, 안경을 쓰고 작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기자입니다. 엄마 순자에 대한 인터뷰를 촬영해도 될까요? 엄마가 나누신 식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고 카메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은 하세요. 하지만 제가 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웃으며 제 옷에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사랑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죠.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왜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세요? 저는 집 앞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용서는 그들이 다시 저를 아프게 할 기회를 주는 것뿐이에요. 인터뷰는 반 시간도 안 걸렸지만 방송되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강원도와 목포에서 저를 찾아와서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 여자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엄마에게 사과하러 돌아왔어요. 그동안 엄마가 단지 한 끼의 밥을 원하셨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사과할 수 있다면 다시 잘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아들 도윤을 데리고 왔고 선물은 없이 따뜻한 바나나 잎으로 쌓인 찹쌀밥 한 봉지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찹쌀밥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요리했어요. 제가 만든 첫 끼를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고 도윤이 제게 의자를 당겨 주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이걸 만들었어요. 손이 다 타버렸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보았고 정말로 붉은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달콤한 코코넛 물을 부은 찹쌀밥 한 숟가락씩, 쫄깃하고 기름진 맛, 고급 요리는 아니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앉아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과 편지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썼고 글씨는 간결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래전부터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제 엄마에게 예전처럼 사랑해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단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용서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날 밤, 저는 유언장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은 서연으로 그대로 두었지만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제 아들이 행동으로 효도를 증명한다면 이 재산은 균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연이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저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변호사에게 봉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정이 공정함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저에게 클립을 보냈습니다. 그는 집에 새로운 주방을 만들었고 이름을 엄마 순자 주방이라고 지었습니다. 매주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한 끼를 요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엄마에게 드릴 선물을 사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엄마가 원했던 한 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저는 클립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마도 결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주방은 점점 퍼져나갔고 언론이 보도하며 준호의 집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다리 없는 사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저와 같은 할머니들이 따뜻한 한 끼와 할머니라는 부름이 있으면 충분히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저는 도시로 가지 않았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앉아 매일 그가 보내오는 영상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 아들은 예전에는 차갑게 저와의 연락을 끊었지만 지금은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그릇을 씻고 테이블을 닦고 정리한 후 남은 찬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눈은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고개를 숙일 줄 알았기 때문이다. 2달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미리 말하지 않고 나는 문을 열고 그가 낡은 나무 상자를 안고 헐떡이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이거 좀 지켜줘.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어린 시절의 모든 기념품이 있었다. 우수 학생상장, 찢어진 곰인형, 엄마를 제일 사랑해 라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는 수첩.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아이였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 이제 나는 예전의 나를 되찾고 싶어. 그날 밤, 그는 내 집에서 잤다. 우리는 각각 침대에 누웠고, 그는 내가 아직 화가 나 있을까 봐 함께 자지 않았다. 한밤중, 나는 그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쌀국수를 끓였다. 그가 먹을 때 나는 앉아 바라보았다. 입은 열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해졌다. 나는 이 자식이 점차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즉 엄마 옆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단 위의 사진 뒤가 아니라. 일주일 후, 자선단체가 내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엄마 순자 주방, 모델을 여러 지방으로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명예대사로 초대해 여러 곳에서 교류하고 공유하자고 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 나는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이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동의했다. 도시 중심의 짧은 클립을 촬영하기로 했다. 그 안에서 나는 초가집 앞에 서서 분명히 말했다. 나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충분히 살아서 이해해. 한 끼의 식사가 한 사람을 키울 수 있지만 부서진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어. 엄마가 있는 사람은 엄마를 초대해 밥을 먹으세요. 재단을 세우고 나서야 상을 차리지 마세요. 그 클립은 모든 것보다 빠르게 퍼졌다. 그것은 국가방송에 포착되었고 사람들은 특별 보도를 촬영해 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오자이를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아 50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말을 읽었다. 노인은 금은보화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저 올바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할 뿐이에요.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촬영이 끝난 후 나는 모든 것이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호의 아내, 은정이라는 아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뇌성마비 이웃 아이에게 죽을 주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가 마른 재처럼 들렸다. 엄마. 우리 집이 망했어요. 나는 침묵했다. 그는 계속 말했다. 은정이 나를 변했다고 해요. 그녀는 내가 가짜로 살고 있다고 말해요. 엄마의 이미지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다고 해요. 그녀는 엄마의 지배를 받는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구나. 아들, 그는 울었다. 한낮, 쨍쨍한 햇빛 아래에서 나는 내 아들이 두 번째로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갔고 두 아이를 데리고 내 집 앞에 섰다. 엄마, 잠시만 있어도 될까요? 나는 문을 열고 작게 말했다. 이 집은 내 것이야.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길을 잊어버렸을 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내 작은 집은 시끌벅적해졌다. 두 조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준호는 내가 마른 것을 돕고 채소를 따고 장작을 쪼갰다. 밤이 되면 그는 두 아이를 안고 대나무 침대에서 잤고 나는 아이들을 위해 오래된 옷을 꿰매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어릴 적 아빠는 매일 엄마가 만든 밥을 먹었어. 나중에 아빠는 그 밥의 맛을 잊어버렸어. 이제 아빠는 너희들이 기억하길 바래. 할머니보다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은 없어. 나는 문 밖에서 서서 눈물을 흘렸다. 일요일, 그는 나를 시장에 데려갔다. 우리는 오래된 자전거로 서로를 태우고 갔다. 그는 가면서 말했다. 엄마, 이제야 이해해. 그때 엄마는 내가 아무것도 사오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저 집에 돌아와 밥을 먹기를 원하셨던 거야. 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응, 그게 전부야.
우리는 그가 학교를 빼먹고 놀러 갔던 사탕수수 주스 가게에 들렀다. 가게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크게 외쳤다. 준호야? 세상에, 엄마 순자야. 준호가 돌아왔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치 축제처럼 되었다.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내 손에 몇천 원을 쥐어주었다. 엄마 순자야, 오늘 정말 기쁘시죠? 나는 웃었지만 입은 굳어 있었다. 이 감정을 뭐라고 부를지 몰랐다. 그저 내가 충분히 오래 살아서 내 아들이 예전에는 나를 재단에 올려놓았던 아이가 지금 내 옆에 앉아 나와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금 팔찌 한 쌍이 들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엄마, 예전에는 엄마가 나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결혼 반지를 팔았잖아요. 나는 약속한 10개를 사지 못했지만 이것이 첫 번째 쌍이에요. 나는 팔찌를 들고 손이 떨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68년간 엄마로서의 삶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미소였다. 나는 그 쌍의 팔찌를 서랍에 넣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내가 처음으로 초대받은 밥상을 먹는 사진을 벽에 걸었다. 사진 아래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늦은 밥상이지만 여전히 엄마가 가장 바라는 밥상. 모든 일이 평온해질 것 같았고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을 치는 소리,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 채소를 씻는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수년간 조용했던 내 집이 갑자기 연중 내내 설날처럼 따뜻해졌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준호와 함께 마른 것을 덮고 있었고 서연이가 뛰어와서 얼굴이 헐레벌떡했다. 외할머니. 군청에서 누군가 내려와서 외할머니에게 상장 수여 서명을 받으러 왔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상? 그는 내 손에 공문서를 쥐어주었다. 군청에서 엄마가 순자 주방의 인도적 교육 모델로 인해 전주 전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상을 추천합니다. 나는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상장을 받을 때 예쁜 옷을 입을 줄 알았는데 비옷을 입고 진흙에 발이 묻었네. 나는 그 상장을 혼자 받지 않았다. 나는 준호를 데리고 갔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히 말했다. 나는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는 재단에 세워진 할머니입니다. 그 아픔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노인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 후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나는 자랑스럽지 않았다. 나는 단지 가벼움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와 함께 앉아 물었다. 엄마가 진짜로 죽으면 너는 다시 재단을 세울 거니? 그는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매일 향을 피울게요. 그리고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고개를 돌려 정원 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은 물컵을 꽉 쥐고 있었다. 마음이 아팠지만 부드러운 아픔이었다. 마치 바람이 오래된 상처를 감싸는 듯한. 일주일 후, 은정. 그의 전 아내가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딸을 데리고 내 집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순자, 미안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녀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할머니, 왜 엄마가 울고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곧 모든 아이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잃어버린 것은 쉽게 되찾을 수 없어.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두 아이가 엄마를 자주 보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이 할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사랑의 품을 잃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이들은 며칠 더 있겠다고 했다. 나는 모두를 데리고 논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정원에서 채소를 따왔다.
나는 그들에게 수박 줄기를 꺾고 양배추를 묶고 손으로 생선뼈를 발라내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킥킥 웃으며 내가 준호를 안고 작은 논을 건너던 나를 떠올리게 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나가서 물었다. 아직도 엄마가 무서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가 계속 살지 않으면 내가 잘못을 고칠 수 없어요. 나는 옆에 앉아 작게 말했다. 완벽한 자식은 없어. 하지만 잘못을 고치려는 자식들이 있어. 너는 그 중 하나야.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보름달이 뜬 밤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은 내가 재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던 그 아들이 지금은 매일매일 자신이 만든 조각들을 고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10월의 아침, 맑은 날씨에 나는 가슴에 찌르는 통증으로 깨어났다. 나는 소리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얇은 외투를 어깨에 걸쳤다. 평소처럼 집 현관으로 나갔다. 준호가 나를 보고 얼굴이 파래져서 놀라서 달려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 하지만 아무도 울게 하지 마. 병원으로 가는 길. 나는 차 뒤에 앉아 아들의 옷자락을 가볍게 쥐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의사는 심장마비의 징후가 있어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마지막 말을 전할 시간이 없을까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서연을 호출해 오래된 천으로 된 작은 일기장을 주었다. 이건 외할머니의 일기야. 너가 잘 간직해. 만약 외할머니가 깨어나지 않으면 모두에게 크게 읽어줘. 아이는 일기장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3일 동안 누워 있었고 나는 점점 약해졌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개봉했다. 나는 손자들 앞에서 말했다. 나는 여전히 서연에게 재산을 남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한다. 준호가 5년 동안 지금처럼 살고 예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을 나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준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는 살아주세요. 나는 아직 엄마에게 오래 설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나는 웃었다. 엄마가 평생 기다린 음식인데 너는 이미 초대했잖아. 명절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다음 날부터 많이 약해졌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준비하라고 말했다. 마지막 밤 가족이 내 침대 주위에 모였다. 준호, 은정, 몇몇 손자들. 나는 각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결국 엄마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다.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 잠들었다.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저 깊은 잠처럼 가벼워졌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말했다. 기적이 아니라 일이 끝나지 않았어. 나는 또 1년을 더 살았다. 그 1년 동안 나는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때 살아서 제물로 바쳐졌던 할머니가 다시 살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수백 명을 만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채소를 꺾고 생선뼈를 발라내고 조상 제단의 향을 피우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 말하기 시간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밥을 차리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밥이야말로 가족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 잠에 들었다.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내 이름을 가진 주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밥 먹어요. 라는 소리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순자라는 이름의 노모는 한때 살아서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의 따뜻한 것으로 묻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곧 떠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마지막 밤 나는 창가에 오래 앉아 마당 밖에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바람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어 예전의 자장가처럼 속삭였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모든 고통과 침묵, 차가운 밥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 밥 먹어요. 내가 눈을 감을 때 울음소리도 없고 소란스러운 장례식도 없었다. 그저 작은 발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주방에서 끓는 죽의 소리와 은은한 향의 냄새가 퍼졌다. 내 아이들, 손자들은 배웠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한때 살아서 제물로 바쳐졌던 어머니가 마침내 진정한 의미로 살게 되었다. 저와 함께 마지막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만약 전화를 들고 계신다면 엄마에게 전화하시거나 간단히 엄마를 위해 한 끼를 준비해 주세요. 사랑은 때때로 이렇게 간단할 뿐입니다.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